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고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거다. 윤석열이 끝까지 고집을 피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를 맞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건강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녹화 기준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다들 뭐 차 막힐까봐 교통편 못 구할까봐 걱정이 아니라 아플까봐 추석 연휴에 이게 다들 걱정인 상황이 됐어요. 대통령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국민들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그 4살, 4개월이죠. 4개월 된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자 현직 의사이신 정영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준 위원장님은요, 원진 녹색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활동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단체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저희 촛불행동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아주 멋지게 해주셔가지고요. 혹시 발언 영상 조회수 아세요? 저희? 조회수까지는 모르고요. 조회수가 6.1만 회인데 6.1만 회. 굉장히 반향이 컸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이곳저곳에서 연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네. 제가 다른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면 이렇게 연락하는 풀은 정해져 있는데 네. 다른 분들 전혀 다른 이제 뭐 다른 이런 방송을 보지 않을 그러니까 이런 저희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잘 보지 않는 분들이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링크로 돼서 이제 보시고 알고리즘으로 타고 갔나 보다. 예. 6.1만 회 나왔으니까. 예, 뭐 그래서 아주 뭐 저 이런 그 사회 운동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 예,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와, 그렇구나.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관심이 많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겠다. 예, 제가 좀 뭐 말을 잘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저런 이야기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의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예, 요즘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한번 궁금한 것들 잘 풀어보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죠.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라는 말에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님? 예,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네, 진짜 정말 아직도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지금 현 상황이 의정 갈등을 넘어서 그야말로 의료 대란 사태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근본 원인은 저는 뭐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된 어떤 정치적 책략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책략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뭐 지금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2,000명 증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배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계획이라든지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아니면 최소한의 그것이 합의가 되어 있거나 연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인데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부터도 실제로 이걸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시점도 그렇고 이제 다들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뭐 입증이 됐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런 주장이 많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의료 개혁을 한다는 포장하에 의사들에게 2,000명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숫자를 증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 반발을 진압하는 모습에서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책략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거는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정치가 완전히 빠질 수는 없겠지만 보건의료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이제 걸려 있고 기본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파국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이거를 과거에 이제 그 건폭몰이 화물연대 노동자들 때려잡듯이 어떤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성공하지도 못했고 네. 뭐 그럴 정도로 유능한 정부도 아니고 뭐 그게 유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을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좀 먹고 살만한 의사들을 한번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유탄은 의사들이 받고 있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또. 유탄은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어가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권이 정치적 도박수를 던졌고 한국의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의사 집단과 이제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보수적인 의협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게 되면서 양극단에 있는 양쪽 세력이 국민 목숨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1차적인 원인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고 그걸 예측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이고요. 네. 해결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그런 정치적 그 수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누구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해결이 지금 안 되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이익 집단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정말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건 국민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 증원의 목숨을 거는 건가요? 이 의료개혁하면 증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증원의 목숨 거는 이유가 뭔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2020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안을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2주간 이제 파업을 했었죠. 코로나 시기에.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이제 철회를 하고 이제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민들의 이제 뇌리에 박힌 거죠. 아, 의사들 완전 기득권. 자신 밥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뭔가 의사는 불패야? 의사들은 뭐든지 자기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해가지고 다 관철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로 뭐 의사 수와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추가적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요구로 변신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2020년에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언한 전에는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뭐 보건경제학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관리학자들의 주장이 있긴 했어도 네. 국민들이 그 400명 증언에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네. 의사 증언이 아주 중요한 의료 개혁 과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사실은 국민 불신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주 개혁적인 과제로 하나 이제 포장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의사 불신과 이제 그로 인한 이 의사 증언의 어떤 정치적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의사가 부족한 건 맞지만 의사를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서 이게 개혁적이 될 수도 있고 반개혁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개혁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탑재가 돼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냥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늘리기만 하면 아무 대책 없이 기반 조건 없이. 그렇죠.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저희 뭐 뒤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진료 과목으로 의사를 보낼지 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그냥 의사를 많이 만든다는 뜻은 한국은 뭐 제가 전에 집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95% 이상이 민간 의료 공급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 의료 공급이 아주 가장 강고한 국가예요. 미국보다도 더 민간 의료 공급인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원 자본 아니면은 이제 민영보험과 같은 민영보험 자본에서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들이 싼 값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간호사를 예를 드릴게요. 네. 간호사가 원래 2009년 8년까지만 해도 1년에 7, 8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많다고 할 수 뭐 그거는 뭐 외국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었는데 네. 2013년이 됐을 때 이제 13,000명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23,000명이 배출이 됐고 작년에 그거를 또 1,000명을 또 늘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박민수 차관이 의사를 2,000명 늘릴 거고 간호사도 1,000명 또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간호사가 1년에 24,000명이 지금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OECD 이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왜 계속 늘리냐는 거예요. 간호사를 늘리면 그만큼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를 저임금으로 데려다 쓰고 숙련되는 간호사들은 너무 노동 강도를 세기 때문에 뛰쳐나가면 그거를 또 신규 간호사로 또 채우는 거죠. 대형 그냥 병원들 간호사가 많이 퇴사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오래 못 버티고. 그 이유가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민간 병원은 수익성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최저로 고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증원은 시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가 항상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하고 중환자실 뭐 결핍 이야기하고 소아과 오픈런 이야기하면 대형 병원 가면은 당직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뭐 우리 소아과 못 받아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소아과 의사가 아예 부족한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게 병원이 소아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한계의 지점을 돌파해서 지방으로 가면 뭐 연봉 4억을 줘도 5억을 줘도 내과 의사 고용하지 못한다라는 건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이 이런 민간 병원들이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예를 드시면 2022년에 7월 말에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졌어요. 일하다가. 근데 아산병원에는 그 뇌동맥류 파열 환자를 중재적 시술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열어서 하는 뇌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아시아 최고 병원인데.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최고 병원이고 3,000병상인데. 후에 알고 보니까 뇌개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아산병원에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어쨌든 뭐 한 명은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였고 한 명은 학회를 갔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2명밖에 없으면 생각해 보시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당직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도 그 분들 중에 한 분만 두 분이 다 없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는 119에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아 이거 뇌출혈 환자인 것 같은데 저희 가도 되겠냐고 하면 아산병원에서 수용 불가합니다. 왜냐면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2022년에. 과거에도 좀 그랬었다 사실은. 그럼 그때 왜 그랬느냐. 신경외과 의사가 한국이 인구 대비로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인구 대비로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 왜 아산병원에 뇌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는 없고 나머지 신경외과 의사 23명이 있었는데 다 척수수술이나 중재시술밖에 안 하느냐.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뇌수술은 제가 뇌수술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재활의학과 입장에서 이런 거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더 자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검사도 제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도수치료부터 이런 걸 해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네네. 행위를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뇌수술을 어떻게 행위를 늘립니까? 그거야 외상이 있거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로 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된다든지 이런 출혈 환자가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의사는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없으니까 환자가 계속 오기가 힘드니까 사실. 그래서 이걸 다시 아까 그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왜 의사 증언 이야기를 꺼내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사 증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벌어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증언안을 가지고 이제 의료 개혁으로 포장하게 된 거는 이 증언안에 쉽게 얘기하면 재벌 병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병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혁안이라고 하면 금융개혁이든 뭐 개혁이라고 하면 재벌들은 아 이거 싫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부자 증세를 한다 이런 개혁을 만약 한다 그러면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과 금융자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안건이에요. 이게 개혁이 되려면은 이제 최소한도 뭐 지역이사제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지역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그 진료 과목으로 정해서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든지 뭔가 이런 자본이 좋아할 만한 대형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들로 양성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개혁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라고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안 한 것도 윤석열 정부예요.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작년
12월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시키면서 공공의대법하고 지역의사법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때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의사 증언 관련해서 의사협회랑 협상을 할 때였죠. 네. 의사협회를 자극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자기들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그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 게 그럼 지금 박민수 차관이 그러면 2,000명 증언안이 훨씬 더 의사들을 자극하는 안이지 지역의사제랑 공공의대가 그렇게 자극하는 안이냐고요. 그니까요. 그리고 지역의사제랑 공공의대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극우 우파 의사들 의협 지도부의 일부가 계속 그걸 뭐 사회주의 의료 정책이니 뭐니 이념으로 포장해가지고 색깔론을 덧칠한 거를 본인들이 차용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시장 어떤 의료에 영향을 주고 악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식으로 박민수 차관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박민수 차관도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아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 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려고 했다고 애초에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퇴치법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면, 그러니까 하나는 대중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진보적인 덧칠이 돼 있는 과제고 두 번째는 병원이나 뭐 민영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다 좋아할 만한 안. 성공했을 때는 이 자본이 가장 흔쾌히 아, 너 잘했어. 윤석열 오케이. 당신 정부가 우리 돈 더 벌게 해줬어. 라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끌고 가게 된 겁니다. 야,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게 진보적 프레임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은 민간 의료에서 낮은 임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걸 계속 야 오늘 선생님 안 보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어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총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촛불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경총을 한동안 안 만났어요. 근데 경총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경총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핵심 요구로. 첫 번째가 영리병원 하게 해달라. 두 번째가 의사 간호사 대폭 늘려달라. 의사 간호사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간호사는 지금 싼값에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 그리고 세 번째가 원격 의료하게 해달라.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비대면 진료로. 네. 원격 의료하게 해달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생각해 보시면 경총이 이걸 왜 좋아했겠냐고요. 이 의료 시스템에 본인들이 돈 벌려고 빨대 꽂으려고 한 거거든요. 세 개가 다.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증언입니다. 그래서 의사 증언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진보적인 요구로 포장이 된 거는 의사들이 자초한 거는 맞아요. 네. 2020년에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언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면서 진료 거부를 한 것 자체가 이제 국민적인 감정선을 건드려서 진보적인 그렇죠. 요구로 이게 탈바꿈이 된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를 늘리는 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부족했던 모습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고도 아까 얘기하셨어요. 근데 당시 우리 스님께서는 코로나 시기 의사 파업을 반대하는 의사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의사사회의 반발과 지금의 반발이 뭐가 다를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의사사회의 반발은 사실 차이는 별로 없죠.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 증언한다는 거 반대해서 진료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맞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다른 어떤 의료 정책 때문에는 저는 충분히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리적인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거꾸로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 의사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파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사 증언안을 가지고 파업하는 거는 대단히 우파적인 방식의 것이고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가 없고 그건 저는 이제 지금도 반대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민주당 정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됐을 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됐든 그렇게 됐든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 보상 체계를 떠나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그리고 밤에 또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면 이 반발의 근거나 주장이 옳지 않아도 대화하려고 하거나 이게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고 미뤄둘 수 있는 거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를 마치 의사들한테 져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한테 져준 게 아니라 국민 목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민의 목숨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의 목숨은 숫자나 데이터야. 네. 예를 들면 뭐 치명률이 조금 올랐어. 그만큼 더 죽는 거잖아요. 그거 뭐 그냥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수적인 피해야. 뭐 개혁을 위한 부수적인 피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자체가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의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초강경 대응으로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 2월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인가 그 중대본회의 가가지고 다 잡아넣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초원부터 이제 뭐 행정명령 정도가 아니라 면허 박탈까지 막 거론을 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네. 특히나 환자와 의사를 엄청 이간질해서 환자들한테 신고센터를 열어줬잖아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 긁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픈 환자들이 의사들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 증언에 무조건 반대하는 뭔가 좀 반개혁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때는 최소한 둘 사이는 신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당장 양성할 수 있는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의사 전문의 양성하려면 10년 걸린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기계처럼 테크닉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수련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상대했던 경험이 쌓여서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슨 뭐 교육 시스템을 그냥 바꾸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AI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전공의들이 산계해가지고 우리 그냥 사직해야 되겠어. 우리 뭐 집단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앞에서 피켓팅하고 뭐 이게 뭐 전단지 나눠주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다 사직서 내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상 대상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퇴로가 없다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진짜 수습하는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퇴로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인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사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 와. 지금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내년에 전문의 안 나오죠. 내년에 의사들 안 나옵니다. 네. 의대생이랑 전문의들은 1년 쉬면 되죠. 네.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중간층도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12,000명 정도가 아예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끔찍하지만 네. 지금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자 전공의가 지금 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공의가 복귀를 할 때 수익성이 있는 진료과 전공의들은 다 복귀를 하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부분들 소아과 뭐 외과 뭐 네. 이런 수술하는 진료과들 마취과 이런 데 그럼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귀율이 떨어질 게 자명하죠. 네. 지금 여기를 완전히 그동안 의사만 많이 늘리면 알아서 시장적인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소위 따옴표 낙수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흉부외과를 갔는데 나 낙수과야. 인기가 없어. 이런 데 와서 성형외과 피부과는 공부도 잘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간 거고 숫자만 늘리면 오는 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 훨씬 더 심각하고 저는 뭐 이건 결론적인 건데 지금 해결을 해도 의사 노동과 관련돼서 공급 체계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이거 뒷수습하는 데 다 써야 됩니다. 야. 빨리 정말 탄핵 지금 해결해도 진짜 아까 참사라는 말 해주셨는데 의료 대란, 의료 사태, 의료 참사 이런 말이 진짜 다 와닿는 것 같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는 의사들은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그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이제 네. 진짜 말 그대로 뭐 저는 그거 판타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북돋워 주고 해야죠.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을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우도 해주고 그분들이 뭐 대우 때문에가 아니라 네. 자기들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뭐 개별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숟갈 올려달라 뭘 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져가려면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공공이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돈이 안 되는데 재벌이 거기다가 돈 집어넣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잘 보시면은 제일 거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 재단 운영하는 사람의 그 아드님이 그 소아외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1인실 운영으로 맞아요.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네. 나오죠. 그게 좋은 방식입니까? 부자들이 자기 특실이나 VIP 병실 가서 병원에 기부한 돈으로 우리가 그런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거 후진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 그 예전에 뭐 1950년대 60년대 뭐 부자들이 무슨 뭐 돈 내 가지고 뭐 어디 격오지 의원 하나 차려주고 엑스레이 장비 하나 넣어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한국이 그리고 좀 사는 나라인데 이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거는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드라마에서 이제 키다리 아저씨라는 제도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약간 선행을 베풀듯이 하는데,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도 소아외과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연석이라고 한 명밖에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 병원에서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요. 지금 유행하는 밈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저 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저 밈의 제목이 경증입니다. 경증. 아, 경증. 예. 왜냐면 피가 저렇게 많이 나고 화살을 저렇게 맞았는데도 아직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증이다. 또 하나 밈이 하나 있는데, 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살아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한 걸 보니 경증이군요. 이 밈도 굉장히 유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서울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롯데마트 큰 전광판에 이런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 한번 보시죠.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 병원 응급실은 양보해주세요. 대형 병원 응급실은 응급 환자에게. 네, 저게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광고인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저게 11개월 전에 만들어진 광고거든요. 근데 저거를 폰트만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거를 서울역 롯데마트 큰 전광판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있는데 저런 지금 비슷한 얘기들과 저런 밈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왜 이러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저는 이분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벗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보건행정 관료로는 괜찮은 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용산에 갔다 오면 사람이 다 망가지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인수위원회 때인가 용산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거에 꽂히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에게 충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야, 정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분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박민수 차관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뭐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그러니까요. 환자로 이동하겠다는 거.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급 환자를 전세기를 무슨 띄우긴 뭘 띄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를 또 수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아니 물론 뭐 저도 의사 수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단 실체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려면 한국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체질도 지금 잘 알고. 영미권이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의사들이 가죠. 그건 영미권이 대화가 되니까요. 아, 대화가 환자가 예를 들면 이게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라서 우리가 IT 이런 거는 외국 사람 불러들어서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로직이 있는 거니까. 진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쓰려요, 뭐 아려요 이런 표현을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빨리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입원 환자 중에 한 분이 네. 한국에 어쨌든 이게 산업체에 와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벵고로만 하셔가지고 한국어가 안 돼요. 그럼 치료를 할 때 이게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구글 그 번역 그거 돌리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의료 부분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 물건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허황된 이야기라는 걸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의학 교육용 시신, 또 카데바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뭐 수입해서 그게 수입이 안 돼서 지금도 카데가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그룹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은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행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까운 건 이분이 시민들을 좀 만나보고 사람들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전혀 안 만난다. 전혀 안 만나고 그냥 용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거기서 언론... 저녁에 같이 술을 드시는지 뭐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이 지금 차관으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게 이게 뭐 참 황당하죠. 그리고 실제로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이 늘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생활 계속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하고 진행 가능하고 예산 집행 가능한 방향으로 다 짜려고 하거든요. 네.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욕하잖아요. 아, 이런 정도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인데 과연 이게 2,000명 근거도 없고 그리고 배정위원회 지금 그 회의록은 폐기했다는 거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 수립 과정이 실제로는 그간의 이 공무원들이 준비했던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이 전문성이 나름 있는 분들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이걸 실제로 실무를 총괄했던 그 1급인가 정도 되죠. 정책실장이면 1급 공무원이 명퇴선언하고 퇴직해서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중대본 회의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 전병황 정책실장님 계십니다. 네. 그분이 조용히 5월에 명예퇴직 신청해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6월 말에 퇴직했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일 하는 도중에 퇴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야. 탈출하고 이제 주변에 다 탈출하고 지금 이 박민수 차관을 이게 지원해야 되는 복지부의 공무원들도 지금 다 탈출 그 상태인 거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 내가 이후에 뒷감당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선장을 진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그 윤석열이 하겠다는 의료개혁의 주 내용이 쭉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더 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어떻게 사회정책과 의료정책을 수립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건 이제 지금 의료개혁 뭐 광고하고 아까 그거 지금 뭐 전광판, 영화, 뭐 라디오 온갖 데다가 2, 3, 4월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네, 뭐 150억 들여서. 네. 그거는 이제 선전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한 거를 말씀드리면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제 공적 의료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네네네.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최초의 정부죠. 기억해 보시면 2022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뭐 했던 MRI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지고 다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시면은 계획치보다 연간 400억 정도를 더 소요했기 때문에 이건 철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할 거라서 2040년에는 무슨 뭐 675조 원이 적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도 다 괴담인데 재정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이 정부가 하여간에 뭐 연금이든 뭐든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국민들 수가 막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돈 막 더 뜯어내고. 그렇죠. 네. 이 의료 이용을 자제시켜야 된다고 이제 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강보험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건강보험이 지금 현재의 보장 수준이 70%가 안 돼요. OECD 국가에서 거의 꼴등 수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본 92%입니다. 가까운 대만은 95%고.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 중에 90% 이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70%가 안 돼요. 67%고요. 미국은 민영보험이라서 계산이 안 되는 나라고요. 지금 70% 이하인 OECD 국가는 멕시코하고 칠레하고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 정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칠레나 멕시코보다 잘 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가 됐든 이명박 정부가 됐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올려야 된다는 거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OECD 평균도 안 되는 의사수 늘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수 늘리는 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OECD 평균도 안 되는 지금 이 보장 수준도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재정 파탄이 올 거니까 안 할 거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건강보험 진료 부분을 강화를 안 하면 나머지는 전부 국민들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민영보험 가입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는 부분만큼은 사실은 민간의 사적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의 영역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도 안 되는데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민영화로 가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였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건강보험 말고 의료 공급을 그러면 또 저희가 어느 정도 공공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도 저희가 공공병원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병상 막 마지막에 부족하고 허덕허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같은 지역의료원도 경제성이 없다고 철회시켰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집이 완전 쓰레기였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본인이 이제 그 나름 지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울산의료원 즉각 설립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은 그래도 이제 지금은 대표도 아니지만 김기현 그 지역 그 의원의 지역구고 해서 울산은 좀 뭔가 해주려나 보다. 왜냐하면 울산에 의료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코로나 환자 이렇게 발생했을 때 다 다른 지역으로 보냈었던 문제가 있어서 울산 지역 주민들이 누구든지 다 의료원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2022년 말에 경제성 타당조사 BC값을 0.5인가 0.7 그러니까 이게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경제성 페이퍼 당시에 보니까 그때도 이제 다 숫자로 돼 있었죠. 사람 응급실에서 한 명 살리는 비용이 뭐 30대는 뭐 1억 얼마를 세이브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그 KDI의 경제성 평가 맡겨 가지고는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환자만 봐서 이전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환자들이 거의 입원하거나 오는 그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어요. 공공은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공공인 거잖아요, 사실. 적자가 나는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생기면은 그때 그러면 지금 다 임금 체불하고 해가지고 그 의사 간호사 다 퇴직하고 나가버리면 그 어떻게 충원해 놓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적자를 안 메워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국회 예산 그것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이랑 다 거기서 20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료원의 노조 지부장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천막치고 단식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급과 관련해서 공공성을 갖추는 거는 단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원은. 그럼 그 자리에 그런 공간들 자리에 결국은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공급에 공공의료기관이 망가지면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 부분 민간의료기관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 부분에서 사실상 민영화를 색책한 거나 동일해요. 와,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윤석열. 지금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라고 저희가 딱 생각하는 게 영리병원이잖아요. 영리병원 같은 건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크거든요. 쉽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영리병원 하고 싶겠죠. 영리병원 그 공론조사위원회 결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 허가한 원희룡 같은 사람 데려다가 국토부 장관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영리병원 논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금 뭐 지지율이 뭐 거의 지금도 바닥이지만 한 번에 그냥 그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이런 약간 연성 의료 민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잘 파악하기 어렵게 건강보험제도 망가뜨리고 공급제도를 가지고 점점 더 민간에 의존하게 이렇게 하는 토대 하에서 이제 요번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의료개혁 과제 요번에 이제 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의료특위를. 근데 이 의료특위도 완전히 이런 목적, 의료 산업화 민영화 목적에 걸맞게 또 구성을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위원장이 제약바이오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의료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의료 산업화랑 관련 있는 사람이죠. 또 이분이 또 놀라운 게 과거에 이분도 이제 관료 출신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그 청와대에 있었던 행정관 출신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로 보훈 인사로 식약청장을 하고 퇴임을 해서 이제 제약업체로 넘어간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예.
그인 사람이고요. 전관예우 하듯이 이렇게 쭉 도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부 기본적으로 이제 MB맨들 뉴라이트들 선호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컴백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러면 그 인수위에 들어가서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광우병 촛불로 다 철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 반대해서 그렇게 100만 명 넘게 광화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다시 복기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때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3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민영 하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에 저도 많이 나갔었지만은 이 피켓을 보면 의료민영화 반대 피켓이 엄청났어요. 같이 있었구나. 그때 의료민영화 반대 분위기가 있었고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구호도 당시에 사실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뭐 의료 영리하냐, 의료 산업하냐, 뭐 민영보험 활성화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용어가 이렇게 혼재돼서 쓰이다가 의료 사용하나 그러다가 그때 이제 국민들이 당시 이제 같이 하던 시민사회 단체에서 다 모여서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 반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민영화 반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시민사회 단체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진짜 엄청난 그 해안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그때 이미 알고 의료민영화라는 거를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의료민영화로 이게 합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우익들이 거기 그 구구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처럼 뭐 이게 무슨 의료민영화 한국은 이미 민영화돼 있잖아. 한국은 이미 민영 공급이 단데 뭘 이걸 공공화를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먹히게 된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연지정제 폐지와 제가 이야기한 민영보험 활성화 그리고 영리병원 찬성을 짤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의 의료특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들도 몇몇이 다 의료산업화론자들이고 일부 이제 재정중립론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건강보험이라든가 총의료비를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중립적인 사람 몇 명 데려다 놓은 거고요. 야 진짜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진짜 발언해 주실 때 의료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으면은 진짜 다들 너무 사건 사고가 사실은 많다 보니까 놓치고 갈 수 있을 법한 얘기였는데 그렇죠. 언급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했고요. 이게 지금 비대면 진료도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공의가 빠지는 자리에 그러고 그렇죠. 있나요 지금? 비대면 진료야말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경총 그리고 이제 주요 자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은 산업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하냐면 의사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지만 국민들한테는 되게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포장을 했죠. 네. 물론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맞죠. 그것도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거나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비대면이라는 것부터가 약간 좀 그 이질감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진료라는 게 저희가 찢어진 상처 꼬매는 걸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꼬매는 로봇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정부는 하고 있지만 뭐 간병 로봇도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요번에 총선 공약집에 간병 로봇 도입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봇을 도입하는 건지 제가 찾아봤더니 네. 말벗이에요, 말벗. 그러니까 간병을 실제로 해주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독거노인을 이게 저희 이제 그 아이폰 쓰시면 시리처럼 간병 로봇아 오늘은 날씨가 어떠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간병 로봇이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게 가능한 게 재진의 어떤 그런 투약복을 반복할 때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는 이거를 거의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대표적으로 여드름약, 탈모약 이런 건 비대면으로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고 부작용은 크지 않고 의사의 진료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이제 그 배제해야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정도. 막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걸로 마치 모든 거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추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비대면 진료는 진료를 하는 앱이나 중개 업체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이 자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기업을 낀 그런 민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봤을 때는 다 벤처들이죠. 네. 근데 이제 벤처들이지만 뒤에는 사실 투기자본들, 사모펀드들이 있는 거고 그 투기자본 뒤에는 실제로 진짜 큰 손은 민영보험사고요. 왜냐면 민영보험사가 이제 의료업의 중개업에 들어오고 싶은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은 전면에 나가서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중개 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편이 돼요. 이 시장에 주도적인 앱들이 생기죠. 저희 이제 배달 앱도 지금 보면 뭐 배달의 민족 뭐 몇 개가 있잖아요. 네, 뭐 네. 요기요 요기요. 한 3개 정도로 재편이 돼 있고. 저희가 포탈도 예전에는 막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거의 다 먹고 그다음에 뭐 다음 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가 됐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하던 김기사라는 앱이 있었거든요. 그 앱은 뭐 몇백억인지 몇천억에 카카오에 팔렸죠. 그게 카카오 내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개발해 가지고 중개업을 처음에 할 때는 마치 되게 중립적이고 벤처고 뭐 이렇게 뭔가 신흥 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이런 대자본들과 금융이 있고 특히나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민영보험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KB 그 금융에서는 하나를 이미 샀어요. 뉴스에도 나왔고.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개인 정보들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 하다 정보도 보면. 가져가고 지금 뭐 카카오택시 생각하시면 되죠. 카카오택시 생각하시면 카카오택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택시를 예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의료기관이나 뭐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고. 와, 무서운 거구나. 지금 이 비대면 진료 앱도 아니고 소아과를 그 예약하는 앱이 있어요. 맞아요. 띵동인가 뭐 똑딱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유료화를 했죠. 그래요? 유료화를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유료화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번 어머님들 모시고 한번 저희가 그때 간담회도 했었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뚝딱 앱에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침에 다 예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소아과에. 맞아요. 그러면은 뚝딱 앱을 안 하는 소아과보다는 거기 또 이제 막 그 선생님들 뭐 평판도 들어있고 똑같아요. 뭐 물건 사고 파는 데처럼. 그래서 뚝딱 앱 뭐 그냥 그래 구독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1,000원, 2,000원, 뭐 3,000원 월 내고 그냥 쓰자. 연간 뭐 10,000원 내고 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똑딱을 저도 이제 애를 키우지만 똑딱을 안 쓰는데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쓰는데 가잖아요 병원에. 그러면 나는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똑딱이 계속 치고 들어와 내 애 위로 계속. 그렇죠. 그래서 좀 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무시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뭐 영국이나 이렇게 주치 제도도 있고 엄청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사회주의 의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들도 하긴 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비대면 진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쓰게 됩니다. 결국. 하긴 부자들은 의사 만나서 하고 싶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뭐를 대체하는 거냐면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은 저희가 돌봄이나 의료는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아직까지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주치의가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잖아요.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문 진료를 이제 진짜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웃돈을 주고 부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료 서비스에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요소가 돼요. 그리고 산간지방이나 이런 약간 못 사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병원들이 안 들어서겠네요. 필수 병원들이. 그렇죠. 비대면 진료가. 그래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도 중개 앱이나 아니면 어떤 진료 영역 같은 거는 다 공공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앱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배달 앱이나 카카오 같이 아예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건 다르잖아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한국은 당연지원제라서. 공적보험 우리 국민들이 거의 준조세로 낸 공적보험으로 진료를 하는데 중개 앱에서는 전부 민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낸 거를 얘네가 그러면 만약에 수수료가 됐든 뭐가 됐든 빨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리 서비스가 여기서 들어오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하려고 그랬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사실 지금 의료개혁 광고 저거 150억 할 돈으로 이거 연구개발해서 앱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면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 병원에 건강보험료로 한 달에 뭐 2,000억 원씩 지금 쏴주고 있는데
그거 뭐 한 달만 안 써줘도 지금 앱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공적 앱으로 안전하게 그러면 개인 건강 정보가 거기서 이게 전달이 되고 제가 네. 입력을 할 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적 앱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써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신분증 확인할 때만 써요. 저 건강보험 그 앱. 다 뭐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네. 근데요,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민간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그 수가들을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하나요? 돈 적게 주려고 그러는 건가? 실비보험 만약에 들어도? 아 그게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실제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처럼 직불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저희가 이제 지금은 건강보험 진료를 주로 하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 건데 네. 제가 진료를 했죠. 네. 그럼 환자분이 저한테 진료비 전액을 저한테 주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30%만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를 내는데 그 30% 지금 실손보험처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그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저희는 보험료를 냈을 뿐이지 제가 환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냈을 뿐이지 의료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의료비는 의료기관하고 건강보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네. 부담금만 의료기관이 받은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영보험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보충형 보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료기관하고 직접 지불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직불입니다. 직접 지불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민영보험사는 거래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민영보험사가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의료 공급을 통제하고 싶은 거고 의료 공급에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의료 공급에 참여하려면 병원하고 거래를 터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건강보험이랑 동일하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 공급을 통제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적인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건강보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당연적인 폐지해야 되고. 그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건강보험보다 더 무서운 게 민영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하려고 이상한 짓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적정하게 진료되고 있냐, 공익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기구나 거버넌스에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민영보험은 그렇지 않죠. 그 의사들도 통제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민영보험사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통제하고 싶은 거죠. 의사도 통제하고 싶고 병원도 통제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대면 진료 앱도 통제하고 싶고 민영보험사는 통제 영역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에 이제 거의 인증해서 허용해 준 게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도 허용해 줬거든요. 네. 그건 이제 민영보험사나 이런 데가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이제 구독료 2, 3만 원 받으면서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데 그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행정입법으로 뭐 5군데를 지금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제 많이 퍼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못 느끼시는 건데 그런 것도 실제로 배후에는 다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그냥 머리에서 공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하고 있고 미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하고 있고 미국에서 민영보험사가 그 병원이나 의사하고 직접 계약해가지고는 직불제 하고 있고 그럼 직불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생명이 만약에 제가 일하는 병원하고 직불 계약을 했잖아요. 가지고 이제 뭐 수가의 어떤 특히나 뭐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은 못 한다고 치고 비급여 도수치료나 이런 거 가격을 매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생명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약간 싸게 도수치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삼성생명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이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생명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도 점점 오르겠죠. 보험료도 올리지만 그 안에 차등을 듭니다. 민영보험사는. 미국이 그렇죠. 자, 미국에서도 민영보험의 상품이 되게 다양해요. 같은 회사 에트나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네. 에트나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보험은 아무데나 다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무슨 교수도 그냥 첫 번째 진료로 그냥 꽂을 수 있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대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첫 그렇죠. 번째로 아주 좋은 의료를 가지고 좋은 그리고 의료를 기본적인 가지면서. 전제가 VIP 병실이나 1인실에 간다는 전제로 이 설계를 해놓습니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잘해줘야죠. 네. 민영보험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아주 낮은 수가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진 것도 못 꼬매고 미국의 이제 비싸고. 그 유명한 관리의료라고 하는 이제 HMO 같은 경우에 네. HMO가 이제 민영보험 중에 제일 싼 거거든요. 그런 이제 거대 민영보험 회사들이 아니라 민영보험 작은 회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들면서 HMO 병원만 가야 돼요. HMO 가입하면 HMO 병원만 가야 됩니다. 네. 미드 보시면은 나와요. 진단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처음에
진단이 뭐 이거 좀 부정확한 것 같으면 HMO 병원 가서 했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 HMO 병원. 근데 미국에 보험사들이. HMO 병원이 많나요? 많죠. 왜냐하면 HMO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스 홉킨스나 이런 뭐 메이오 클리닉이나 뭐 MD 앤더슨 같은 암센터 이런 데는 가는 보험으로는 안 되는 보험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관리료, 물론 그래도 한국의 건강보험료보다는 한 10배 내야 되는데 HMO 병원 이거를 이제 이미 관리의료라고 해서, 왜냐면 미국도 이제 의료비가 너무 폭증하니까 민영보험사가 그 당시 핑계는 의료비 폭증을 막겠다고 하면서 HMO 약간 잠재우려고. 예, 자기들이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해서 의료비를 깎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된 거는 제가 이야기한 건 서민들이 가는 병원들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보험사가 의사를 통제하고 뭐 의료기관을 통제하면 의료비를 줄인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게, 민영보험사는 부자들이나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나은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균등한 의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민영보험사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서비스의 예측치에 따라서 저희가 민영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재정학적으로도 사회연대나 사회보험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이게 무슨 건강보험도 이제 공적 트랙이 있으니까 민영보험도 좀 틀어줘야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기본적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연대 현상 그리고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보험을 강화해야죠. 어떻게 민영보험을 지금 이런 나라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당연히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왜 윤석열 정부는 진짜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윤석열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20% 찍었더라고요. 예, 네. 갤럽에서 20%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을 돈으로 쥐락펴락하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이 응급실 이용료를 올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의사들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자주 하고, 이 국민들 중에서도 의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적지 않은데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의사증언안 발표해서 전공의들이 다 뛰쳐나가서 지금 개원해 있는 곳들, 그다음에 전공의가 없는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수술 전문병원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역대급 매출을 찍고 있어요, 지금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 대형 병원들을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그런 걸까요?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는 게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악의적인 사람들이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료산업화 민영화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3.5배를 요번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산해 준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돈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2조를 쓴다, 뭐 건보재정 2조를 지금까지 거의 2조를 썼죠. 네네. 그러면 이 돈이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수분이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400억 더 썼다고 못한다는 사람이 지금 대형 병원들 전공이 나가고 나서 손실이 생기니까 2조 원을 쓴다? 이거는 그냥 탄핵감이고요.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절차상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국민들이 지금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이 보건의료 재난 상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재난 상황에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거 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 최고 상황으로 돼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재난으로. 그 정확한 명칭이 의사 집단 행동 보건의료 뭐 긴급 재난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대본이 있는 거예요. 그 중대본이라는 게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도 중대본이 있었잖아요. 중대본을 만들고 거기 그 민방위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게 의사 집단 행동 때문에 의료 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건강보험을 갖다가 지금 막 갖다 퍼붓고 있고, 또 하나는 3.5배를 주면은 응급실에 의사가 지금 없어서 문제인데 응급실 의사가 생기는 건 아니죠. 3.5배를 주면 좋은 거는 병원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의사한테 월급이 더 안 가요? 그거는 뭐 일부 더 줄 수는 있죠. 인센티브 주고. 하지만 지금 이미 의사가 없어서 지금 다 번아웃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돈만 주면 막 뭐 무한정 진료 해내고 그럴 것 같지만 다 아시잖아요.
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버는 불로소득을 추구하게 되지. 좀 그게 쉬고 자본주의 싶죠. 아닙니까? 네네네. 노동소득으로 지금 계속 소득을 올리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칭송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불로소득 장려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근데 지금 의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뭐 악마하고 막 하지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죠 대부분. 근데 이게 몸 갈아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일 안 하면 돈 못 버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건물주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이나 사모펀드를 들었다든지 뭐 뭔가 해서 사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하는 건 의사 노동이에요. 근데 네. 의사 노동에 대한 수가 3.5배를 해도 그만큼 반영을 해서 월급을 주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더 나와서 일할 거라는 거는 윤석열이 진짜 사실은 국민도 개돼지로 알지만 의사도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의사들이 먹고 살만한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병원만 돼요. 3.5배를 준다고 하면 이제 병원은 눈 번쩍 뜨고 뭐 알바 의사라도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건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나가서 의사가 없잖아요. 네. 의사가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 수가를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군의관들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하죠 지금. 군의관 지금 공중보건의는 2월부터 거의 300명을 네. 지방에서 차출해가지고 수도권 지금 대형 병원에 다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에 지금 다 공백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밑돌 빼서 그냥 윗돌 막 괴고 막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군의관들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는 그런 정부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들도 뭐 예를 들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거를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계속 뭐 한덕수 총리도 뭐 나와서 뭐 그거 다 가짜 뉴스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언론 이야기도 해야 돼요. 언론이 지금 응급실 가가지고 만약에 사건 취재하고 그랬으면 이미 이거는 3, 4월에 다 밝혀졌을 내용인데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이 정부의 성공을 바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전공이 제가 기억하기로 전공이 파업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만에 병동에 다 들어가가지고 국민 불안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칼럼도 실었어요. 의사 증언하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본인들 사설은 아니고 물론 이제 외부 칼럼이지만 제목을 그런 거를 실어준다는 거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라면서요. 조선일보야. 지금은 의대 중원 2,000명인데 그런 사설 없습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랑 중앙일보가 2월부터 일관되게 걱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대형 병원의 경영 위기, 경영 손실. 그러니까 자나깨나 병원 자본 생각만 해준 거예요. 유일하게 해준 게 그거고요. 국민 생각해줬으면은 응급실 들어가서 사건 취재하고 그랬으면 이게 왜 안 밝혀집니까? 거기서 몇 시간씩 더 뺑뺑이 돌고 아예 못 받는 환자 생기고 소아 환자 못 들어가는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전공의가 그만큼 빠져나갔는데 의사노동이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결손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약간 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은 의사들이 비어서 이걸 또 안 했어요. 그래 보수 정부에서 그래도 의사 한번 이겨야지.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까지 파탄이 왔는데 이제라도 이런 걸 다 밝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환자가 뭐 어디서 사망하고 네. 뭐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제때 치료를 못해서 뭐 발을 절단했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야, 진짜 지금 뭐 건강보험 수가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면요. 진료비의 90%를 감당을 해야 돼서 원래 13만 원이었던 돈이 22만 원으로 오른다는 기사가 방금 나왔었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게 되면 6만 원이었던 돈이 10만 원을 올려서 받는다. 10만 원으로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정말 추석 연휴 때 아프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인사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심각합니다.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님.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채널도 만들겠다. 이게 과연 전환점이 될 것 같은지. 저는 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이걸로 뭐 한동훈 대표나 이런 데서는 뭔가 하는 제스처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용산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전면 철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복귀를 시켜놓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협의체에서 뭐를 논의한다는 겁니까? 애초에 이게 협의를 하다가 깨져가지고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다 밝혀진 거잖아요. 2,000명 증언한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하다못해 작은 정책 하나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다 연구 용역합니다. 그리고 그 발주처가 정부가 되면 그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서 사실은 연구 용역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진짜 2,000명 증언을 할 거였으면은 재작년에 보건경제학자들이나 어디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페이퍼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나왔잖아요. 2,000명이라는 게 2,000공 얘기하면서. 2,000명을 사실 2월에 한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진 게 가장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면 전환형으로 의사 증언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전에는 의사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까지 할지에 대해서 내부의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집단 파업하면서 이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그냥 선을 걷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 국민의힘 당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 이재명 대표 그 요번 총선 말고 그때 보궐선거 때도 의사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후보 낸 사람이. 의사들이야말로 요번에 이제 읍참마속 당한 거죠.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정부 지지해줬는데. 입질막 당하고. 뭐 읍참마속 당한 거는 당한 거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 의정협의체를 한다는 거는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전공의들이 지금 개원한 사람들이랑 중소병원장들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 이 협의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간 전공의들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전공의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상계시켰잖아요. 전공의들이 지금 뭐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나가가지고 파업하고 있어도 지금 협상 될까 말까 한데 전공의들 지금 다 사직해가지고 지금 다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복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직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거는 이제 또 그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압박을 해봤자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이 병원에 삼성서울병원의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압박을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복귀할게. 이 사람 복귀하면 나머지 복귀하냐고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 사직서를 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거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지금 이미 이 파탄으로 끌고 간 건데 그럼 이 의정협의체에서 뭐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논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원점 재검토 완전 사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정부가 완전 철수하지 않고서는 이 협의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산은 지금 그렇게 완전히 철회하고 그 후퇴할 정도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에서 지금 더 떨어질 텐데 만약 의사들하고 합의하면 더 떨어질 거고 의사들하고 합의 안 해도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떨어질 거라서 이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원전 재검토 뭐 사과 이렇게 해도 벌써 이제 그 수시가 오늘까지 원서가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대 증원 문제에서.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미 의대 증원 이거는 의대생 증원은 하겠다고 한 거고 이미. 아니 저는 뭐 지금 증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증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면 돼요. 학생들 이미 다 받아도 25년도에. 제가 벌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미 올해 입학한 3,000명이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만약에 정부가 지금 수시 입학한다고 하지만 약속한 4,500명을 하면 7,500명이 내년에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뭔가 지금 뭐 이주호 단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4,500명이 뽑히면 그 4,500명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면서 의사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다 수업 듣겠어요 이렇게 예가 1학년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000명 수업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업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적층적인 구조 도제식 수업 그 방식 때문에 우리 윗학년이 수업 거부하면 나는 그냥 수업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위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1년차 선배들이. 자, 전공이 4년차가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사직할 거야. 윤석열 정부 이거 말이 안 돼. 그럼 3년차가 선배님들 우리 치부 선생님들 다 나간다는데 거기서 저희는 할게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구조군요. 그래서 적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쉬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3,000명은 이미 올해 쉬었어요. 그리고 이 3,000명 중에 또 상당수가 또 올해 수능 봐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뭐 겹치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난장판인데 그럼 어쨌든 이 대략적으로 거칠게 이야기해서 7,500명이 그럼 내년에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2025학년도 지금 정원이 무슨 중요합니까? 어차피 뽑아도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요. 유일한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큰 그 충격은 이 입시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입시 학부모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재난이 지금 이미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미 수능 요번에 보시면 이건 교육 이야기라서 약간 번외지만 네. 수능에 지금 역대급으로 재수생이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학생 수능 요번에 예상치가 33만 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재수생이 다 해서 지금 16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적이 없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숫자 늘린다고 의대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로 늘린다고 하면 그게 아니죠. 왜 이걸 그렇게까지 다니던 뭐 공대나 이런 데 그만두고 왜 이 의대 가겠다고 또 하겠어요. 어차피 그런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10년 의무복무로 너는 지역에서 산부인과나 내과만 해야 되라고 해서 사람을 1,500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만들어 놓고 마치 본인들은 되게 선의를 가지고 뭐 대단히 개혁적인 걸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지금 정치적 지지율도 갖고 있지 않고 네. 제가 봤을 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자기는 욕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좋아 빠르게 가로 계속. 그렇죠. 야, 한동훈 대표는 뭐 지금 뭐 이제 되게 대단히 지금 뭐 이제 땀이 흐르고 식은땀이 흐르고 예, 하시겠죠. 네. 예, 자기는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게 아닌데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망하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정말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뭐 묘책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원점 재검토,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다른 묘책이 좀 있겠는지. 더 다른 묘책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의사들한테 좀 양보하고 다시 점검해서 다음에 하겠어라는 말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자기 그 자산이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20% 지지 기반 중에 일부는 의사를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 정부가 진짜 그러면 그래? 의사들이 이렇게 다 나갔어?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그럼 뭐 대형 병원 중공영화해. 이제 중환자 응급진료만 하는 거야. 국가가 거의 그 운영하겠어. 중공영제로 운영하겠어. 적자 네. 생기면은 일반회계에서 돈 지원하고 중환자 응급은 다 진료해. 대신에 경증 보지 마. 그렇게 하는 정부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주 왼쪽 정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나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 시기에 스페인 같은 데는 민간 병원들 한시적 국유화했지 않습니까? 하면 돼요, 사실은. 네. 진짜 의사들하고 싸워볼 생각이고 전공의들하고 한번 끝까지 가볼 생각이면.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고 이런 제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방송이 좀 죄송한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도 지금 하나 늘릴 생각이 없고 그렇죠. 지금 그 의사들 통제할 생각도 없으면서 시종일관 수가만 퍼주고 대형 병원 손실은 건강보험료로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의사들하고 실제로 싸우려고 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우파 의사들하고 사실상 싸우려고 했는지도 저는 이제는 완전히 회의적이고 남는 거는 의사 때리기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외통수에 걸린 거죠. 자기도 망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고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거다. 윤석열이 끝까지 고집을 피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외친 구호가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이러다가 다 죽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묘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 재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 추석 연휴 때 다치는 소식, 아픈 소식, 죽어가는 소식 없도록 다들 몸조심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윤석열 네. 예, 끌어내려야 문제 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안 모시고 좋은 일 있을 때 모시고 싶은데 이런 일 있을 때 모시게 되니까 서로 약간 웃기도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